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5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을 소개합니다. 이용욱 기자, 김준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인데 벌써부터 서울시장 여론조사,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도권 판세가 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전국적으로 열리긴 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를 누가 이겼느냐가 사실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수도권 민심이, 수도권 선거가 뭐 수도권 민심이 전체 민심의 풍향계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경기하고 서울의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두 개를 어디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가 이 선거의 가장 큰 것. 일단 인구가 뭐 지역별로 다 그렇죠. 혼합도 돼 있고 세대별로도 많이 혼합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 두 지역 합친 인구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이제 좀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선거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선거에서 대선 주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 이제 중반이 아니지만 이제 초반을 좀 넘어서서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국정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런 게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선거도 만약에 패하면 그냥 땅 파고 들어가야죠. 이제 지금도 이미 대선 총선 이틀거리고 가졌기 있지만, 때문에 예. 그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현역 자치단체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면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부터 보면요. 지난 23일에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일방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명 씨가 뭐 특유의 이 거친 입담을 과시하던데 뭐 오 시장에게 빌려준 돈 갚으러 나왔다.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키 줘요. 뭐 오 시장이 운 적이 있다. 질질 짜더라.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쇼츠에서 어그로 끌만한 자극적인 뭐 말들을 엄청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제일 눈에 떴던 게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한테 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그게 연애 편지가 나온다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네. 뭐 좀 논란이 되긴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저기 명시 전과 이력 가지고 공격하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텐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그 듣는 순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1년 전에 명태균 게이트 논란 됐을 때 명시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검찰 조사하면 이 정부가 뭐 하야하고 탄핵 당해서 감당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약간 명시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약간 이런 사실에다가 과장과 위협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상황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 시장은 오히려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8일날 특검 대질 신문이 있으니까 뭐 이게 미리 미천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가 좀 대조가 됐습니다 그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명태균 씨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건데 정말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걸 원고를 미리 받아보고 이 오 시장이 눈물을 과연 흘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네이버를 쳐봤어요. 눈물 흘리는 걸 탐구하셨군요.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여기 화면에 한번 그려주세요. 눈물 흘리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는구나, 약간만 생각보다. 보면 예전에 우리 지금 기억하는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거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자회견을 하다 말고 이렇게 우는 장면 등을 돌리고 손수건 꺼내서 하는 사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2021년 1월에 그 코로나 뭐 간호사 격려하는 간담회에서 간호사들 고생하는 영상을 보면서 또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있고. 야 생각보다 감성적이시구나. 이태원 참사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뭐 내 무한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이때도 이제 딱 뒤돌아서 눈물을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이거 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지난해 4월에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이제 서울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참가자 그 가족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그 지난해 11월에 그 한강버스 말 맞고 탈마는 거기서도 이제 직원들 노고를 언급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 시장이 눈물을 흘리는 게 꼭 과장일까? 뭐냐면 그 나이 되면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갱년기.
뭐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충분히 나도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울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오 시장이 지금 명시가 하는 말이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다 어그로고 약간 좀 자기 유리한 대로 속는 건 있는데 분명히 보면 핵심을 짚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에서 보면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오 시장이 충분히 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면 살짝 물어본 건데 오 시장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 오 시장이 의외로 이제 대권 꿈이 우리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대선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주변한테는 난 대선에 관심 없어, 뭐 대선 안 나갈 거야, 뭐 큰 욕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잘생기고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왕자병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 대선 안 나가 그러면 주변에서 나가셔서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왕자병의 발현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눈물까지 한 말 덧붙여주면 굉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오 시장한테는 오 시장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보지 네.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상한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오세훈 그 시장이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주 울었다고 한다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명태균 앞에서 울었다던 치더라도 그게 별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명태균 씨는 굉장히 본인한테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런 기약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세훈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주 울었다고 한다면 나 평소에도 잘 울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도와줘 이러면서 울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 씨한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은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장외적으로 뭔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여론조사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던가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이 아파트 주기로 했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연애 편지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이 문자가 두 번 왔는데 그게 보면 명태균 만나가지고 선거에 도움되는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뭐 연애 편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보낸 문자가 이제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한테 보낸 뭐 문자 메시지가 이 참 내용이 저 특이하던데. 특이하긴 합니다.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또 오리오. 옷기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온유울 소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그 인물비상구 인물평 한번 하면서 뭐 산천어 누이고 하는데 이거는 간다고 해서 이게 마치 지금 뭐 예시존들 푼 느낌이 들었는데 뭐 아무튼 내용은 그렇고 이걸 보면 사실 이게 이 연서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명 씨랑 만나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오 시장 주장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 시장이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국감에서 침묵하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감에서 약간 위증죄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김진우 선배가 문자를 읽으니까 시조를 이렇게 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제대로 안 봤는데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의도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 하필이면 오세훈을 꼭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뭐 김영선 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명태균 씨 주장대로 다만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본인이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던 거를 그냥 방치하고 어쩌면 본인이 거기서 취할 건 취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저 이런 표현 잘 몰랐는데 뭐 어장관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장관리. 뭐 그런 표현을 막 요번 이 상황을 보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어장관리가 뭐야 했더니 약간 좀 그런 분들이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희화하는 것인데 어쨌든 김영성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좀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이 글을 읽거나 아니 정황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감정은 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정말로 여러 정치인들의 선거라든가 이런 데 관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오세훈 시장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개인적인 불만이나 뭐 배신감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명 씨가 보면 이제 그 뭐 기존에 뭐 근데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준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준석은 조용하고 있으니까 딱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말을 안 하는데 오 시장은 처음부터 대응 자체가 약간 저 사람 약간 사기꾼이고 나랑 관련 없다는 식으로 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들이 좀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뭐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의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배신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명 씨가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보면 이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명 씨 입장에서 오세훈이라는 어떤 서울시장 이거 뭐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계속 공격해서 향후 뭐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높인다든가 네. 뭐 영향력을 좀 확 올려보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명 씨가 나와서 나 원래 저기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영선 의원이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다. 약간 이런 네. 투의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때 저기 국감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원래 만나라고 했는데 김영선이 얼굴이 배반형이라서 안 만나려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은혜를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말한 대로 이제 김진우 기자 얘기한 대로 자기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여하튼 뒤집어진 거를 오세훈 시장이 뭐 스토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열받아서 나 원래 너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너 알았어. 너 더 안 좋아하는 놈이야. 거죠. 그런 느낌을 네. 받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명 씨의 말이 좀 이제 정치 구도적으로는 아주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김진우 기자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지만 지금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명 씨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정황상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분명히 이준석 대표와 명 씨와는 관계가 괜찮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명 씨를 욕하지 않아요. 얘기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번 얘기를 그렇습니다. 본 것 같고 그 과정에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망론, 이준석 대통령 만드는 걸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 와중에 명 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와중에 이제 차기 서울시장 이게 오세훈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기 서울시장을 세워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그 당시에는 1등이 안철수잖아요. 근데 안철수라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싫어하고 네. 안철수가 안 된다고 안철수는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오세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라고 해서 명 씨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도 분명히 이 과정에서 그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야기를 좀 넣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명 씨 얘기가 아주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사법 처리 여부가 굉장히 지방선거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명태균 씨의 진술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실제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과정에서 비용 3,300만 원을 보낸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서울시장 뭐 경선관장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 보냈다고 이게 사실 드러났죠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이 김한정 씨는 이게 뭐 자기가 오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돕는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뭐 이렇게 좀 얼버무리고 오 시장도 이게 본인은 김 씨가 돈을 댄 걸 몰랐다. 이게 지금 핵심이 네. 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인데 본인이 뭐 받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몰랐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김 씨가 이제 그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한테 뭐 명태균한테 10억이나 20을 건네 가지고 사건을 덮자라든가 국민이니까 죽일 수 없지 않냐는 식으로 약간 이 회유한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 오세훈이 내가 명태균 씨 만나라고 했다라는 뭐 이 발언했던 이 녹음 파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혹은 아직도 좀 가시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이 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보니까 이 오 시장이 본인이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2011년 무상급식 때 이 거리 돌아다니까 포퓰리즘 뭐 무상급식 옳지 않다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본인을 응원하는. 네, 그래서 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수소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김한정 씨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오 시장이 이제 이 무상급식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그 사퇴하고 난 뒤에 야인 시절에도 뭐 같이 대학원 교양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 대학원 과정에서 수료하고 난 뒤 뭐 세미나 출장이라든가 골프 같은 것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2021년 오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과정에서 뭐 김 씨랑 약간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김 씨가 적어도 이제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후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뭐
선의로 이렇게 뭐 돈을 대가지고 국민의힘을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명 씨한테 뭐 3,300만 원을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이 대가를 노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통상적으로는 많은데 네. 그렇다면 과연 오 시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면. 그 하나 덧붙이면 그 저도 이제 이거 김만정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2021년에 그 지방 그 저 보궐선거 때 이 김만정이라는 사람이 캠프에 굉장히 인사에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오세훈 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제 강철원 전 부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알력도 있었고 다퉜다고 이게 언론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취재를 해보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은 곧 그냥 단순한 후원자였으면 캠프 인사에 관여를 하고 뭘 집어넣으려고 했을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오 시장과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캠프 인사에도 영향력을 넣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당시에 알력이 있었다는 것은 심지어 뉴스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후원자로서 거리를 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이후에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계속 그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겠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일에 이제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서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춘전이 감이겠지만은 기소 불기소 여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니 감으로 때리라고 하면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대로 하면 뭐 기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면 이게 통상이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황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 조사가 됐다는 걸 기존에 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특검 쪽에서 뭐 이 오 시장 이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한 거니까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이제 뭐 이 기소를 해서 이후에 오 시장이 이제 뭐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랑 이제 오 시장이 향후 뭐 서울시장 5선 도전에 뭐 바로 장애가 생기지는 않겠죠.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평가를 물어봤더니 아마도 특검이 기소를 전제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또 한 칸 더 나가면은 이게 사실은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기소가 되면. 그럼 통상적으로 1심 6개월 안에 나오는 게 원칙이고 이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1심 무죄가 선거 전에 나오면 오세훈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만약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관측을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저도 사실 이건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국회에 나와서 오 시장 직접 본인이 피의자로 간다 이렇게 얘기는 했기 때문에 특검은 뭔가 기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제 구 기자 생각이랑 비슷한데 오 시장이 뭐 무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과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안 나오고 뭐 어사무사하게 나와도 좀 계속 걸리잖아요. 지방선거 때까지. 그러면 오 시장은 그냥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갈 확률이 좀 저는 있다 보이고 여기서 좀 정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후보군 중에 대한 부재론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더라도 오 시장 카드가 계속 살아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틈을 보고 본인도 이제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도전을 한다거나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언론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에는 안 나가게 이렇게 선을 확 그어놓는 게 이거는 제 추정인데요. 저도 안 그래도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도권에서 좀 확장성이 그나마 있다고 볼 수 있는 후보인데 지금 그 당심의 벽을 넘기가 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들은 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김종인 뭐 저기 이준석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 다음 지방선거 때 아마 오세훈을 도울 것이다. 국민의힘 개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의 삼각 그 동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관측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친윤들 어쨌든 윤핵관은 다 죽었지만 어쨌든 그런 그 구세력들이 지금도 아직도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장동혁이라는 어떤 약간 저는 돈키호테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분이 어쨌든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약간 좌충우돌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 아까 말한 세 사람이 클럼 같은 걸 짜가지고 당을 좀 이렇게 역학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는 한동훈이 끼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세 사람. 재밌는 거는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를 이렇게 소닥보듯 했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의외로 지금 끼어들 자리가 많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하시고 막 라방도 하시고 요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만약 정치를 계속 하실 거면 이렇게 계속 구경하기엔 너무 좀 세상을 모르는 정치를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번에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이준석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다른 그림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 하나 있는데 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게 한강버스 사업인데 요거 시작부터 굉장히 삐걱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저희 방송 나갈 때쯤 다시 이제 운행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수백억 정도 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9월 18일 날 이 정식 운항 시작했다가 뭐 고장만 한 4차례 발생해가지고 한 달간 뭐 시민 무탑승 해가지고 시범 운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커졌는데 이게 이 개통 전날 시승식 행사 때도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취소가 됐고 개통 3일째 되는 날 팔당댐에서 방류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운행이 중단되고 그리고 고장 나가지고 승객이 뚝섬에서 뭐 다 하차하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온 사업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오 시장이 이제 과거 뭐 2023년부터 이제 추진하려고 했 당시에도 뭐 맞아요. 이쪽 뭐 야권이든 시민단 쪽에서 이게 이제 뭐 적자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게 이 뭐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뭐 폭우가 내릴 때라든가 이럴 경우 뭐 악천후 시에 대책이 있냐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이게 뭐 이 좀 사업비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한강버스가 이제 민간 사업인데 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공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만약에 적자가 될 경우에는 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 민간 회사 떠날 수 빚을 있다. 떠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이게 이제 그냥 전 뭐 직접 타보지는 않고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 이게 한강버스가 기본적으로 잠실에서 마곡까지 가는 건데 이게 기존에 발표한 거는 75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네. 75분 걸리는 것도 상당히 이제 먼 느낌이 드는데 지금 실제 운영해 보니까 한 127분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그 2시간 넘게. 그런데 이게 그 여기에다가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시간도 또 걸릴 거고 그다음에 뭐 아마 일반 시민이라면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통해 가지고 환승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다 감당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뭐 지난 국감에서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물었잖아요. 이게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오 시장이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나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 시장이 만약 지금 이제 관사 생활 하고 있는데 자기 뭐 집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청으로 출근할 때 2시간 걸린다고 하면 본인이 꼭 빨라야 되냐 그리고 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직장인들이 퇴근해가지고 모처럼 기분 좋게 한강 느낌. 근데 이게 출퇴근용으로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지적하니까 그럴 거면 아예 유람선으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좀 사업 계획도 좀 다시 짜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뭐 당장에 어떻게 뭐 사업 운항을 중단시킬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 지금 이른바 그 시민들 반력하려고 있는 게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이제 마을버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마을버스가 갈수록 이게 이 적자 운영하면서 그 환승 할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시 보조금 운영만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 이제 그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수백억 들일 이 돈을 마을버스 쪽에다 좀 돌리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오 시장이 실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애안을 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듭니다. 지적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KTX 타고 대전까지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2시간 이렇게 서울 오가는데 걸린다는 것은 그것도 일방으로 가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시장이 이거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이명박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전부터. MB병이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청계천하고 뭐 중앙차선하고 하면서 뭐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요. 오. 이쁘게 꾸미고 바꾸고 뜯어고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강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해결했다 업적으로. 김진우 기자가 유람선을 얘기했지만 유람선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오세훈만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한강버스는 오세훈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세빛둥둥섬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오세훈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좀 뒤로 간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오 시장이 때려 부수고 자기 거 지려는 게 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컨대 뭐 저희 회사 건너편에 있는 돈이문 문화마을도 지금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저 돈이문 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저거 짓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는데 기왕 이제 지어서 좀 자리 잡아가는데 그걸 때려 부수고 또 없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청계천의 세운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예전에 음반도 사러 많이 어. 다니고 저같이 음악 듣고 오디오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온갖 무슨 저 그 수리점부터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 한국의 역사를 가진 문화의 공간이거든요. 그게 역사의 공간이고 소설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황정은 씨의 백의 그림자 이런 읽어 보면은 그 세운상가 안에서 뭐 이렇게 오디오 고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고 거기서 무수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좀 약간 정감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낡고 흉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그 오세훈 시장에게는 서울이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나 또 짚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잖아요. 캐대헌님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서울 시내 곳곳에 심지어 저 홍은동 사는데 홍은동에도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 합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보면 뭐 홍은동이 그 저희 동네 앞에 유진상가라고 있는데 세운상가보다 더 흉물이에요. 그래도 거기도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 뭐냐면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거 다 뜯어 고치고 새로 삐까번쩍하게 지면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 전시적으로 고쳐야 근데 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거를 잘 좀 이렇게 내부라도 꾸미고 약간 보기 흉한 것만 좀 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세운상가 뜯는다는 얘기에 좀 약간 많이 놀랐어요. 저걸 왜 뜯지? 그러면서 저건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거 이쁘게 꾸며서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는 첨단인데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박근혜 청와대 나갈 때 중동에 갈 일이 있었는데 외국 나가 보면 특히 뭐 이제 그 중동 같은 데 가면은 사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물들만 삐까번쩍해요. 근데 도시에 여백이 하나도 없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거 몇 개 만들고 오세훈 시장 이거 내가 세운 거야. 뭐 내가 세운 그런 건물들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도시라는 게 큰 건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백을 보고 골목 곳곳을 걷는 걸 더 좋아하는 요새 문화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화부장다운 네. 답변을 좀 접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문화부장. 드는데 예. 아니,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보면은 뭔가 자기 거를 짓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한 것 같은 게 최근에도 광화문 광장에 뭐 건립을 뭐 감사의 정원이요? 요거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제 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좌측 상부 쪽에다가 뭐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명분은 이제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하고 희생장병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제 조성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대표 조형물이 뭐 밭들어 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이제 광화문에다가 이제 감사의 정원이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밭들어 총 형태다라고 직접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구나. 이게 이 조형물 구성하는 뭐 23개 돌기둥이 이렇게 한 6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를 보면 이 작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6.25 때 참전용사들 불러놓고 갑자기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0m 높이의 태극기 개항대를 이제 광화문 그 자리에다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국가주의 색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이 문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그거를 뭐 또 뭐 조금 윤색을 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취소는 안 해요. 그 뭐 보면 이게 뭐 무슨 높이를 조금 낮추겠다든가 이러다가 결국 슬그머니 하면서 이제 이게 감사의 정원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는데 결국 보면 이제 의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 감사의 정원으로 좀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뭐 물론 이제 이 6.25 참전국 희생을 기리겠다는 이 의도 자체를 뭐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용산 전쟁기념관에 이미 이제 참전국 기린 기념비가 있고 그러니까요. 전국 곳곳 부산에도 있고 많이 뭐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굳이 광화문에다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종대왕 한글 창제 정신 부분이 있고 뒤쪽에 이제 뭐 경복궁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광화문 시민민주주의 공간이라는 데인데 이런 데다가 전쟁 기념물을 세우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이런 광화문의 정체성,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이 정체성을 훼손할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 이 대형 태극기 개항대도 한 100억 원 넘게 들여가지고 예산 문제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제 돌봄 예산들 되게 삭감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100억 들여가지고 태극기 짓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소한 한 200억에서 한 500억
뭐 700까지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집권한 데도 계속 유지 관리비로 뭐 몇 억씩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경제 어려웠고 민생 어려운데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서울시장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거는 되게 좀 뉴스 보면 되게 분노했는데 광화문 광장 이제 회사 이제 부장으로 하면서 내근에 들어앉으면 점심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회사 산책 코스. 주변을 산책하는 게 큰 낙이에요. 근데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즐겨 이제 좀 가을에 이럴 때 가서 앉아 있고 그러는 데인데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을 시작한 게 오세훈 시장인데 이게 또 웃겨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지었을 때는 양옆에 길 가운데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때 이제 비아냥거렸던 게 뭐냐면 거대한 중앙분리대다. 그때도 이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 양반이 이명박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지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쉬느냐. 양옆으로 차 다니는데 매연이나 나지. 그런데 이게 좀 살만하게 된 게 제가 박원순 시장을 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때 어쨌든 광화문 광장 재구성 이러면서 이 세종문화회관 쪽하고 여기를 잇잖아요. 그 이쪽 그 도로를 메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나무도 심고 하면서 분수도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쉬는 공간으로 최근에 탈바꿈했고 사실 이 정도로 되게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까도 제가 외국인 얘기했지만 거기 앞에 경복궁도 있고요. 맞아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외국인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좀 그 안에서 그래서 아 이거 참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김진우 기자 말한 것처럼 밭으로 총 들어가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 우리 저기 조선일보 앞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당장 저희 쉬는 공간이 없어지고요. 외국인들이 거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요새 즐겨보는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 그 중식 셰프 중에 뭐 박은영 셰프인가 그분하고 스승인 뭐 여경여 셰프인가 이분이 그 요리 대결을 벌이는데 이제 그 박 셰프가 무슨 새로운 걸 뭘 넣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배운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 개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조리법은.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좀 묻고 싶은 게 광화문 광장이 오 시장 개인의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사실은 정치적인 메타포, 상징이나 은유가 많은 공간이죠. 예전에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했을 때가 사실 광화문 광장이었고 한때는 촛불 집회의 상징, 진보 진영의 상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광화문 광장이라는 데가 뭔가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사람들의 뭔가 활동 공간이 됐고 사실 우리가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사람으로 광화문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주말에 출근하면 약간 조선일보 앞에 그쪽에서 주로 하시는데 밀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변색된 건 맞는데 여하튼 최근에 제가 이제 점심에 제 자주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점심에 평일날은 휴식 공간입니다. 그거는 충분한 휴식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이 그냥 광화문 광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울 시민의 문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한국 국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복궁도 있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그래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글 상징하는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굳이 전체주의와 이 우리 전쟁의 상처가 아른거리는 건물을 갖다 놔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여하튼 이 광장의 역사 그다음에 뭐 상징성을 훼손하는 저는 이게 조감도를 봤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그 흉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서울 광화문에 너무 많아요. 뭐가 이미 많은데 거기다 뭐 더 지면 그게 조감도만큼 멋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 그 돈은 누가 쓰는지 그리고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죠. 뭐 네. 아스팔트 강경 세력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로 대비되는 보수 언론들은 논조가 이게 좀 우호적으로 나왔었나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그 무상국집 주민투표하고 그 후회한다면서 했던 얘기가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혹시 대다수 서울 시민들을 이게 가난한 집 아이들 보듯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진짜 이거에 좀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그런 뭐 하나 덧붙이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저쪽 네덜란드나 그 유럽 보고 와서 그 유럽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 뭐 무슨 그러니까 강 따라다니면서 보면 이제 건물들이 새 있고 삐까번쩍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좋죠 문화적이고 근데 이제 과연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아까 뭐 한강버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전시성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이제 본인 이제 서울시장 1, 2기 때 뭐 이제 이른바 세비섬이라든가 그 저기 한강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한강버스 사업 내년도 예산 2배로 늘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게 최근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 지금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 연방 건축물을 이제 다시 아름답게 마가 비슷하게 해가지고라는 구호로 이제 연방 건물을 고전 뭐 그리스 양식 비슷하게 이제 짓도록 이렇게 행정명령 내렸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과거 이 나치 독일이나 소련 같은 이제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데 건축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짓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상식물을 통해 가지고 애국심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통제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물 자체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이 보수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차기까지 의식을 하고 있으면 보수 지지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이데올로기 통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그걸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이 뭐 K민주주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가장 이게 정근대주의적이고 전체주의 사고죠. 아니 근데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은 그 사법 리스크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생각해 보면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민주당 후보군이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또 말하면 이게 단정적인 것이 되니까 일단 뭐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좀 성급한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후보군이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이 많이 보수화됐다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는 여기서 집을 못 사서 경기도로 떠나가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데는 얕게 이기고 뭐 지는 데는 많이 지고 이랬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인구 구성의 변화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5선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 인지도가 뭐 거의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인지도 100%고 여하튼 제정신이 아닌 새누리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멀쩡해 보이고 또 인물 수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일단 지금 후보군들이 아직 좀 덜 알려졌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건 내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걱정들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민주당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자꾸 얘기가 뭐 나오잖아요. 차출한다. 근데 이게 빈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외부적 그 역할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 무기 수주를 위해서 특사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려고 비서실장이 떠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보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볼 수 있는 것이 뭐 국회 운영이 출석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분은 뭐 브리핑에도 많이 나오고 행동이 굉장히 광폭이에요. 물론 예전에 임종석 실장도 있었지만 그보다 좀 더 넓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주로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전한 거에 비해서 이분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고 그거를 막 수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막 그리는 거를 보면 그 정부 차원에서 뭔가 강훈식 실장을 좀 크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지금 나오는 현역 의원들은 아직 인지도 측면에서 좀 더 쌓아가야 하니까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 선배는 좀 민주당 후보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호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뭐 좀 이르긴 한데 아직 뭐 지방선거가 뭐 반년 넘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박주민 의원 정도가 이제 10%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뭐 거의 한 자리 숫자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뭐 20% 수준이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보니까 이 민주당 후보만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로 맞닿은 사람이 없다는 여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존재감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와 관련해서 그 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후보의 문제기도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구도의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구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아까 이호기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 특히 서울 민심 같은 게 부동산이라든가 이 경제 문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보면 이제 내란 이후에 치러진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대통령이 그 김문수 후보를 한 5% 정도 앞섰지만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보면 되게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9%인가 먹어가지고 두 사람 합치면 사실 이 대통령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결국에는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과연 옷을 하느냐 내지는 민주당이 이제 뒤집는 이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두고도 뭐 지금 국토부 차관 지금 사퇴하면서 이제 여론도 좀 좋지 않은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 서울시 유권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 오 시장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이 결정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을 넘어가지고 경기도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민주당 후보였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일단 뭐 전형적으로 이제 좀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죠. 그래서 뭐 11살 나이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세종년 가장에 대해서 할머니, 어머니, 뭐 동생 셋의 부양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수 상고를 나오셔서 이제 한국신탁은행에 다니셨고 뭐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이제 당시 야간 대학이었던 국제대학, 지금은 이제 아마 서경대학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 공부를 했고 하면서 이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서 경제 관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흑수저 스토리에 대해서 책 같은 데도 많이 썼는데 뭐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우쭐했는데 뭐 상고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래서 좀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재경부 들어가서 기재부 들어가서 지금 기재부죠. 기재부에 들어가서 흑수저의 비명문대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선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뒤지고 싶지가 않아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고 뭐 미국 유학 가서는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화도 좀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야간대를 했다고 나왔다고 하면 저 공무원 네. 선배들이 요즘은 뭐 희한한 대학 나와서 고시부터 여기까지 오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자기 동료가 있는데 자기는 은행에서 8년 일한 그 경력도 있는데 이제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로 동료를 추천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독하게 일을 한 것 같고 저희 그 정치비상구에도 2번 나오셨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현역 도지사가 여기 나온 거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떠났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장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발인 마친 날도 사무실에 오후에 나와서 뭐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다. 뭐 직원들한테 이런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에서 뭐 물러나고 그다음에 한동안은 야인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아주대 총장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아주대 총장 할 때 이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때 호평일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캠퍼스의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소통하는 총장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평판이 좋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다시 이제 중앙무대로 나서게 된 것이지요. 제가 그 김동연 지사가 서경대학을 졸업한지 제가 몰랐는데 그 대학 이름이 전엔 달랐던 거고.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제대학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대일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일고를 졸업했어요. 그 자리가 지금 서경대학교에 있죠. 근데 대일고 재단의 서경대학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대일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일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대일고 출신이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그 말 하려고 지금 아니 근데 서경대학교 자리에 그 예전 대일고등학교 네. 그 건물들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맞아요. 예. 그게 옮겨간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서경대에서 그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일고로도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교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야간 대학 다니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저 살기에 바빴다고 회상을 하면서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야간 대학도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데모하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여간 김동연 지사는 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부에 중용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아랫사람한테 독하게 하고 근데 또 보니까 이제 이 상사의 뜻을 잘 헤아리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상사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부하 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전문 경제 관료니까 맞아요. 꼼꼼하고 뭐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했고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 기획예산처하고 기재부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요직 거치면서 이제 보였던 모습이 뭐 기획력이라든가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뭐 정책 수립의 마스터라는 별명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뭐 저희 이제 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보면 이제 본인이 되게 이제 후배들도 되게 막 쪼우고 뭐 그랬다는 거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모습 보면서 뭐 야, 이게 뭐 윗사람 봤을 때는 진짜 이상적인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이상적인데 아랫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상사. 그렇죠. 그 하나 여담으로 덧붙이면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지금 뭐 그 이전 정부에서 뭐 꽤 높이 올라간 경제 관료를 제가 이제 좀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저희한테는 뭐 기자들하고는 참 친분도 좋으시고 뭐 되게 온화하고 좋은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은 예를 들어서 뭐 열쇠 같은 게 우물을 뭐 어디 호수에 빠지잖아요. 그럼 호수를 다 파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상당히 야 무조건 해결해라. 기재부 관료로서 잘 나갔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저녁을 같이 먹다가도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일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한 자리에 가는 거는 괜히 가는 건 아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헷갈리는 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 게 2016년에 그 새누리당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거에서 크게 지면서 당시에 이제 아주대 총장을 김동연 지사가 하고 있을 때고 그때 이제 김광림 의원이 그 정책위 의장인가 하면서 아마도 같은 고시 관료 출신이잖아요. 재경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런 인연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제안을 한 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은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진짜 안 가는 이유는 그 당은 저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본인 책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김광림 의원이 가치를 언급하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료로서 옆에서 본 김동연은 정말로 정치 색깔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시 새누리당과 여당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김동연이 그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가치를 얘기하니까 김광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경영 기자가 말하니까 저도 하나 일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 반장할 때 그때가 이제 새누리당이었나? 예, 새누리당 시절 반장할 때 얘기인데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책을 냈는데 그거를 당에 다 돌렸나 봐요. 자기 책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새누리당 한 국장급 되는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우리 정치에 뜻이 있고 언젠가 우리 쪽으로 오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안 그래도 그분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그래서 이 김동연 지사가 자기네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 부총리 물러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제3당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물론 그때는 좀 완주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윤석열이든 어떤 보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좀 섣부른 관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김동연 지사가 그 단일화라고 하기에는 표가 너무 미미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쪽에 가봐야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저도 이제 경기도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석에서도 늘 말씀을 하신대요. 자기는 원래 민주당 유전자가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헷갈리는 것 측면은 있죠.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뿌리가 중요한 건데 김동연 지사는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민주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그런 정치적인 지향을 가졌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체급을 크게 올린 거는 지지난 대선이죠. 2021년 8월에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사실 약간 뭐 청년들 만나고 다니면서 물론 이제 뭐 정치하려는 생각은 좀 있었긴 했는데 2021년 7월인가요? 그 뭐 김동연의 금기계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제 뭐 이 추격 경제, 세습 경제, 거품 경제 금기를 깨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통상 이렇게 대선 출마하기 전에 내는 게 자서전이라든가 약간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책을 내면서 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 진입을 위한 좀 밑작업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안철수 대표 당시 국민의 당이죠. 안철수 대표 연대 제안 왔는데 뭐 자기가 뭐 세 분이나 네. 뭐 정치 공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물결 창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도 많이 밝혔지만 당시에 또 뭐 윤석열로부터도 이제 뭐 제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와가지고 선배님 같이 하십시다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한 시간 40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정치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만 길고 뭐 장황하고 내용은 없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뭐 그 와중에 또 유성이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이야기를 또 했던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이제 합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뭐 후보로 경기지사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 진입을 제대로 한 거죠. 네. 그거 하나 덧붙이니까 이거 덧붙이고 싶은 게 김종인 위원장 얘기 많이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의 만남을.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셋이 만나서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그 말 듣고 갔으면 지금 뭐 아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만 주선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동연 지사한테 2021년도에 자기가 비대위원장 할 때 서울시장 후보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전에부터 뭐 김동연은 대통령감 이랬다고 말했다고 네. 경기도 쪽 분들이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은 있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지금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그 본인의 회고담들이 다 이렇게 책에 많이 세세히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시장이 6호로 치러진 재보선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보다 김동연 그 지사가 출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거고 당시에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는데 이낙연 대표도 직접 만나서 출마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엔 출마를 안 하고 대선에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에 입후보를 하게 되는 건데 당시에 김은혜 후보를 굉장히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좀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왜냐면 이제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뭐 여당세가 좀 강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이제 지방선거 보면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하고 제주 빼고는 경기지사 빼놓고는 이제 광역단체장에서 이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김동연 지사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이 뭐 윤석열이 뭐 대놓고 그 김은혜 뭐 후보 지원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이 투표하기 직전까지 나온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이 계속 박빙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3사 그 투표 당일에 출구조사 보면 김 지사가 그 김은혜 후보한테 한 0.6% 포인트 차로 지는 걸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개표 초반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보면 끝까지 경기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딴 데는 거의 승부가 났고 그리고 실제로 투표 이 개표를 까니까 이제 김은혜 후보가 예상대로 그 출구조사대로 앞서는 걸로 나와가지고 새벽 한 2시쯤에 MBC 쪽인가에서 김은혜 후보 당선 확정 아, 그랬어요? 속보를 내보냈을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야, 한 2, 3만 표 그랬구나. 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는 게 이게 지역별로 이제 차이들이 다르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서부 쪽에 있는 그 투표함이 이제 점점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결과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게 좁혀지기 시작하다가 네. 새벽 한 5시쯤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한 7시쯤에 이제 당선이 확정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저희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지방선거 이 기사 쓸 때 뭐 마감을 최대한 늦춰도 한 1시나 2시까지 늦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기지사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지도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색깔을 넣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네. 뭐 근데 민주당이 이긴 데는 파란색이고 그 국힘이 이긴 데는 빨간색이고 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갈려져 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쪽 지사만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회색인가 해가지고 아직 확정 안 됐다는 식으로 다음 날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다시 기사를 다시 썼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표차가 그 퍼센트 포인트로는 0.15% 포인트 차가 난 거고 투표수로는 8,913표 차니까 정말로 이렇게 신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경기도 국감을 하는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또 김은혜 의원하고 또 만났거든요. 뭐 김은혜 의원 전
뭐 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나 대단히 좀 비호감이 되는데 국감에서 보면 시비를 이제 거셨더라고요. 뭐 경기도 내에 뭐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까 뭐 필지만으로 150%가 늘고 뭐 가액 기준으로 200% 가까이 늘었다. 뭐 투기조사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다. 뭐 그러니까 이제 김 지사가 이건 혐오와 선동 표현을 썼는 이러면서 네. 김은혜가 얘기를 했는데 김은혜 의원이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하면서 김현지 실장이 그 도청 PC 하드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뭐 감찰 조사했냐 했더니 왜 김현지 눈치 보냐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의원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왜 경기도청 국감에서 김현지가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나가기에는 판세가 안 좋아서 본인이 굉장히 약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올까 싶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 뭐 또 선거 나오려고 일부러 때렸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 진 사감으로 막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게 생각도 지금 듭니다. 약간 전사가 있는 게 김동연 지사가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최근에 이제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하잖아요. 대표로 그게 이제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하고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막겠다고 해서 사실상 네. 전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반중 정서 조장하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고 김동연 지사도 자기 그 SNS에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와 선동을 이제 부추긴다고 비판하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김은혜 의원이 약간 가슴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국감에서 질문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걸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왜 혐오와 선동이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 다시 받아친 거죠. 그렇게 말한 거말로 혐오와 선동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김은혜 이 의원이 되게 약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김동연 지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이 중국 부동산 문제 그렇게 문제였으면 뭘 했지 뭐 했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든 게 이 김은혜 의원이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초대 홍보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지사로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이른바 친윤이죠. 대표적인. 그렇죠. 저는 김은혜 의원 하면 개인적으로 연은 없지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그거예요. 이명박 때 되고 나서 자기네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거예요. 그 이명박 정부 시원하게 망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돼서 또 나와서 자기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프로 어떻게 하나 보자. 보니까 네. 보니까 프로 술꾼너였고 뭐 프로 아부꾼들만 잔뜩 있었던 프로 정권은 맞는데 그렇게 프로를 좋아하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출세를 일찍 하신 분이죠. 사실은 민간 기업인 KT에서 홍보실에서도 고위 임원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손윗 사람들도 많이 팀원들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더니 당시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는 우리가 재산 공개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택시비를 이렇게 두툼하게 줘가지고 직원들은 굉장히 호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던데 여하 김동연 지사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경기지사가 민주당 밭으로 점점 이제 되고 있으니까 굳이 김동연 지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김 지사가 이제 기존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그랬지만 이게 약간 비명계 행보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 지지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 못마땅한 부분들이 사실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 지사까지 오르고 이른바 정치권에 진입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른바 이 사실 이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본인이 드랍하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합당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를 뭐 사실상 이재명 지사 후임으로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까지 한 행보를 보면 딱히 이 내란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이 이재명 정부를 옹호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본인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되게 이 정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과거에 이 쌓아온 역사들 중에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더 확대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그 유시민 작가가 어디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배은망덕하다. 뭐 단일화감도 아닌데 단일화 코스를 밟아 민주당에 들어왔고 경기지사가 됐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밀어서 된 것인데 그 사법 리스크 운운한 것은 언급한 것은 배은망덕하고 인간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게 어쨌든 민주당 그 주류 지지자들의 마음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동연 지사가 나중에 뭐 자기가 당선된 것으로 보훈했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는 이제 배은망덕하고 배신, 그러니까 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론들이 아주 좀 다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이제 경제부총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했죠. 소득주 성장 위주로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참모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때렸는데 결국은 스태프들 중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거슬리는 요인도 있지 않은가. 그 스태프들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배은망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경기도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잘 몰라서 잘 못 챙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어쨌든 다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본선 경쟁력은 지금 여론조사로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의 벽을 넘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 더 덧붙여 얘기하면은 지금 그래서 김준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지지층과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하게 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도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대책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오히려 그거라고 합니다.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극저 신용 대출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신용 점수가 낮거나 뭐 금융 거래가 어려운 그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정책으로 대출해 주는 건데 당시에 이게 이재명 지사 시절에 1,000억 정도 드릴 정도로 애정이 깊은 사업이래요. 근데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서 요거 이제 까면서 이 연체율이 74%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반박했죠. 근데 김 지사가 여기 나와서 그거 실패한 거 아니고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뭐 대출자 중 25%는 완제를 했고 연체는 35%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 연장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 신용 대출이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나라에 떨어진 분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정책이고 나도 2.0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게 상당히 좀 먹혔다는 게 이제 경기도 측의 얘기고 그래서 이거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약간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 어느 정도가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그 어떻게 좀 과거의 그 어떤 그 당심에 벗어난 거를 만회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이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처럼 여기저기서 출마 제안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국내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멘토로 삼는 분 중에 하나가 이해찬 전 총리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도 2019년에 2020년 총선이니까 김동연을 찾아가가지고 출마해라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고 당시에 어디든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세종에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만약에 지역구가 부담스러우면 비례대표라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불우했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최고 관료까지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 그 정치권의 그런 말 그대로 사람을 구분하는 시각과 일반 또 대중들이 느끼는 관점과는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못 찾는 게 김동연 지사의 약간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여간 김동연 지사의 경쟁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많죠. 많아요? 경기도 지역구 가진 분들은 거의 뭐 이름 한 번씩 다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경기 하남 지역구인데 이제 법사위원장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름이 되게 거론되는 게 이제 뭐 그런 뭐 야당 쪽에서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법사위에서 되게 세게 이제 드라이브 걸고 있고 사법개혁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같은 거 걸고 있는 이유가 이 경기지사 나가려고 저 몸값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하는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뭐 이현주 의원 뭐 경기도 그 뭐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동연 아니더라도 이게 할 만한 밭이니까 다들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은 건데 이현주 의원이 지난 추석에 경기도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민주당 그때 무슨 거의 직책이 있을 겁니다. 뭐 미래경제연구 뭐 이런 직책하고 뭐 최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걸어서 그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랬군요. 노골적이라기보다 아무튼 되게 저기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것이라고. 왜냐하면 현수막 붙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맞아요. 근데 그 경기도 또 좀 큽니까? 근데 그 저녁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많다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는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거론되는 사람조차도 지금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게 원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은혜 의원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김은혜 의원도 뭐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김은혜 의원 아까 이용기 잠깐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본인이 나와가지고 졌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성남 그러니까 분당을 그러니까 분당갑인가요? 분당갑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져가지고 그 다음 총선에서 그 옆에 있는 분당을 지역구로 갔어요. 분당갑을 아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국힘이 의석수가 뭐 100석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하나 빼고 간다. 또 이것 때문에 던지면 이게 그렇네. 지금 게다가 네. 이게 뭐 경합 지역인데 이거 만약에 이게 민주당한테 넘겨주게 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안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번 이제 김은혜 의원하고 당내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원체 저 기반이 약하고 욕 들어먹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배제되는 상황이니까 쉽게 그러니까요. 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뭐 원유철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원희룡 전 장관 까지 나와 지금. 원희룡 전 장관 뭐 하여튼 경기도랑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올리고 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굳이 본인들이 다 부정 안 해요 보면. 원래 정치인들은 이름 올리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 꿈이 다 대통령이고 그래서 네. 뭐 지금 거론되는 좀 우리가 웃음을 수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나오라면 뭐 싫다고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김동연 지사도 아까 대통령이 나와서 말인데 재선에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미 한번 출마를 한 적도 있고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이 이름을 올리겠죠.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용기 잠깐 말했던 것처럼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당내에서 김동연 뭐 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좀 뭐 나쁜 생각들을 약간은 뛰어넘었으니까 후보군 정도에 올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른바 경기지사가 뭐 대권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가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능성들이 좀 생겼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김 지사가 과연 유력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이 우리가 보면 이 김 지사의 장점이 있는 게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보기 드물게 경제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구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경제 전문가라는 게 약간 회색지대 역할이 있고 어디에 가도 뭐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과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선명하지가 않죠. 집도끼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집도끼를 잡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계속 과제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얘기해서 그런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정도가 경기지사로 성공을 한 거지.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뭐 손학규 전 지사도 있고 뭐 김문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저기 이인재 의원도 있는데 경기지사라는 게 될 때는 좀 주목을 받지만 그 뒤에는 약간 중앙정치사 밀려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한다고 해도 중앙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지사를 하면 체급은 분명히 커지고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긴 하지만 의외로 임팩트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특이 케이스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놀랍게도 김동연 지사가 대선 출마 제안을 처음 받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 2014년에 받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였는데 당시에 우리 아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참모했던 변양균 전 장관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2장짜리 문건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적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 두 번째로는 변양균의 역할까지 담아가지고 김동연한테 처음으로 대권 제안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본인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대중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인식괴리를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식괴리를 깨야지 재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불신이 너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 말 잘못하면 또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그만큼 좀 되게
민감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어떤 장점도 많고 그러겠지만 본인은 그거를 되게 그 벽을 그러니까 민심을 넘는 게 아니라 당심을 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아마 본인도 네. 거기에 지금 온갖 정신이 다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오 시장 보면 뭐 한강바라기, 뭐 물바라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영화 해바라기에 김내원의 유명한 대사를 좀 패러디하면 꼭 그렇게 다 해야 속이 후련하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대권산 오르려면 민주당 3부터 넘어라. 아유, 네, 웃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정환보 기자가 오신 줄 알았어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이 우리 이용 선배님 어땠습니까? 저는 뭐 김동연 지사한테 따로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오 시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아까 그 냉장고를 부탁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